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의 행사 자리에서 노래를 권유받았는데 팝송 아메리칸 파이를 유창하게 불러서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라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미 의회에서 영어로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을 했는데 뭐라고 밝혔을지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윤 대통령이 국빈 방문 일정 수행 중입니다. 노래 한 소절 즉석에서 권유를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잠시 머뭇하는가 싶더니 팝송 아메리칸 파이 돈 맥클린 노래죠. 열창을 했습니다. 반응이 굉장히 현지에서 뜨거웠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그 장면 직접 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실행. 동아일보 3면이 쓰고 있는 기사인데 워싱턴 선언을 양국 정상은 채택했죠. 그 선언에 대한 첫 실행이 되겠습니다. 어떤 걸까요?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아 미국의 전략 핵 잠수함이 수주 내에 한반도에 전개된다. 오늘 동아일보가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워싱턴 선언의 실행, 바로 한미가 이 선언에 대한 실행에 나섰다라고 의미를 동아일보는 풀이했습니다. 북한이 핵 공격된 즉각 보복할 수 있고 북한 정권의 몰락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초강경 경고의 메시지도 나온 바 있는데 핵 잠수함이 한반도에 전개된다. 아마 북한 김정은이 가장 긴장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시죠. 신냉전. 한겨레 신문은 오늘 일면에 신냉전과 관련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전방위 미국 밀착, 신냉전 최전선에. 한겨레 신문은 미국과의 관계가 그리고 우방 외교의 돈독함이 깊어지는 건 좋으나 신냉전 전선에 제일 앞에 쓰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도 태평양 전략, 대만 문제, 미국의 입장에 우리나라가 휩쓸려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입니다. 강대강 대북 정책에는 미국이 발맞춰 줬지만 대신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의 가능성을 우리는 열어놔야 했다라는 걸 비판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대치. 경향신문이 오늘 오면을 쓰고 있습니다. 총선 100일 전 표결, 여야 쌍특검 대치 전국 속으로. 민주당이 정의당과 함께 패스트트랙을 태웠죠. 55 클럽과 김건희 특검, 쌍특검을 패스트트랙으로 태웠습니다. 여당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은 이번 국회 회기 내내 다수당의 의석을 앞세워서 입법 폭주를 하더니 끝까지 그런다라는 비판적인 입장을 내세우고 있고, 민주당에선 50억 클럽과 김건희 특검을 국민의힘이 거부할 명분이 없다라고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우선 중앙일보 8면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가 점점 커지고 극단적 선택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특별법을 공개했죠. 피해자에게 살던 집을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준다라는 방침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가장 큰 우려는 살고 있는 집에서 쫓겨나지 않게 해달라는 건데 이걸 반영한 걸로 보입니다. 매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LH가 대신 매입해서 임대해주는 방향도 이번에 마련됐습니다. 모쪼록 전세 사기로 피해 입은 분들에게 긴급한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금요일 아침입니다.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국민의힘의 김병민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민주당의 서재현 전 상근부 대변인, 연세대 통일연구원의 봉영식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서 영어로 연설을 했습니다. 강조한 메시지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영어로 조크를 날렸다고 하는데 미국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빵 터졌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한미는 밀착 동맹, 자유 나침반 선언. 일단 미 의회의 영어 연설 중 대통령의 조크, 그에 대한 반응부터 영상으로 만나봤습니다. Korean movies, Parasite and Minari, have won Oscars. Hollywood film, Top Gun and The Avengers are loved by Koreans. I also love Top Gun and Maverick and the Mission Impossible. And even if you didn't know my name, you may know BTS and Blackpink. BTS beat me to the White House, but I beat them to Capitol Hill. Today, our democracy is at risk. In many parts of the world, false propaganda and disinformation are distorting the truth and the public opinion. They are threatening democracy. We must not be fooled by such deception and disguises. Together with the U.S., Korea will play the role as a compass for freedom. It will safeguard and broaden the freedom of citizens of the world. 굉장히 자신감 있게 윤 대통령이 영어로 꽤 유창하게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상하원 의원들이 빵 터진 대목은 윤 대통령의 이 대목이었습니다. 저를 잘 몰라도 블랙핑크와 BTS는 잘 아실 거다. BTS가 백악관을 먼저 왔지만 제가 BTS보다 의회에 먼저 왔다. 사실 미국식 조크인데 여기에 미국 상하원 의원들이 빵 터져서 박수 호응을 받기도 했습니다. 봉영식 박사님, 예. 윤 대통령의 영어 연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전문가로서 평가하신다면. 아주 자연스럽고 할 말은 다 하는 굉장히 좋은 연설이었다고 평가하겠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국내 연설을 듣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비록 영어로 연설을 했지만 본인의 스타일대로 무리 없이 한 것이 이번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낸 것이 아닌가. 특히 또 할 말은 다 한 연설이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텍사스 오스틴의 삼성 반도체 공장, 조지아에 지금 건설 중인 현대 기아 전기차 공장 얘기도 했고, 부산이 세계 박람회 유치를 한다는 이야기도 했고, 그리고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방문이기 때문에 그 장진호 전투에서의 영웅 윌리엄 웨버 대령의 소녀 데인 웨버도 소개했습니다. 2015년에 일본 아베 총리가 일본 총리는 최초로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을 했는데도 비슷한 식으로 했죠. 자기가 뉴욕 철강 회사에 취직하면서 미국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고 강한 나라인지 알았다는 것. 그리고 일본과 미국은 과거엔 적이었지만 이제 오늘의 벗이기 때문에 희망을 동맹을 오늘 얘기하겠다 하면서 이오지마 전투에서 상대편에서 싸웠던 스노든 해병대 중장, 이오지마 전투 때는 23살의 해병대 대위였는데 그때 청중에서 소개하면서 미국과 일본이 얼마나 가까운 강한 동맹 국가인가를 이야기했는데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얘기를 할 때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얘기하는가, 청중이 알아듣고 공감할 수 있는 식으로 얘기하라고 했는데 그런 면에서는 이렇게 미국식 유머를 편안한 스타일로 이야기한 것이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많은 공감과 이해를 자아내는 그런 성공 요인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봉영식 박사님이 이제 미국에서도 계속 공부하셨고 미국 대학에서도
아이들을 가리키는 교수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영어에 익숙하실 텐데 윤 대통령의 영어 연설 생각보다 의외로 익숙하게 자신 있게 연설을 해서 좀 깜짝 놀랐고 저 조크가 사실은 굉장히 미국식 조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대목은? 그러니까 이제 BTS, 블랙핑크 이야기하면서 이제 미국 조크의 핵심은 뭐냐면 자기를 좀 까야 됩니다. 자기를 예. 내려야지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그러면서 자기를 살짝 높여야 되는데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베 총리도 그런 식으로 얘기했죠. 아베 총리의 영어 철자가 ABE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많이 그 에이브람의 애칭인 에이브라고 얘기하는데 그 의회 연설에서 그렇지만 제 이름은 에이브가 아니라 아베입니다. 그래서 막 웃었어요. 그러면서 아베 총리는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역대 대통령 에이브람 링컨하고 자기가 비슷하다는 이야기도 그때 살짝 집어넣는 효과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내가 BTS, 블랙핑크만큼 유명하진 않지만 여기는 먼저 왔지 않았냐 하는 식으로 자기를 낮추면서도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효과적인 유머를 미국식으로 잘 구사했다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김병민 최고위원님, 지난 대선 그 레이스 내내 그 후보의 개인 수행을 24시간 전담했잖아요. 대통령의 대변인 역할도 하셨고 하는데 윤 대통령이 이렇게 원래 영어 공부를 합니까? 그 영어에 관심이 많죠. 예. 영어를 이렇게 잘하는 줄은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네. 그 같이 있어서 이제 팝송도 부르면서 했던 영어를 옆에서 보면 영어를 유창하게 잘하는구나 싶은데 근데 이제 그 선거 때도 외국에 있는 인사들과 같이 만날 때가 있으면 다 통역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영어하는 모습을 보기는 어려웠거든요. 예. 그리고 다 웬만하면 옆에 있는 통역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줬는데 오늘 연설 보니까 와, 윤석열 대통령께서 원래 영어를 이렇게 잘했던가? 라는 생각 하나랑 두 번째는 갖고 있는 기본적인 감각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꽤 많은 연습을 하지 않았을까? 연습했겠죠. 예, 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제가 이번 정상회담의 정상회담 이후 상하원 합동 연설을 들으면서 들었던 느낌은 예.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인데 내가 평상시에 알고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대한민국 한국 정치에서는 다소 좀 무겁고 예. 좀 딱딱하고 그리고 약간 거친 모습으로 사람들한테 비춰졌다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이 유머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같이 사람들과의 인간적인 관계를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리더십으로도 많이 평가를 받는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 정치에서는 이런 유머를 툭툭 던지기 시작하면 그 유머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기 시작하고 아니 이 엄중한 상황이 이런 얘기들을 가볍게 다뤄? 라는 방식으로 대통령이 한마디 한마디의 모든 것들을 좀 한국 정치에서는 끌어내리기 바쁜데 아무튼 미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모든 그 에너지들이 한껏 분출될 수 있었던 저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영어 잘했습니다. 예. 우리말로 하는 연설보다 더 잘하신 것 같아요. 네. 영어로 그냥 국내에서도 좀 하시면 어떨까? 북핵과 관련된 내용도 이 의회 연설에서 있었습니다. 그 대목 들어보시죠.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and missile provocations pose a serious threat to th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beyond. As President Reagan once said, there is a price we will not pay. There is a point beyond which they must not advance. We must make his words clear to North Korea. Yesterday, President Biden and I agreed to strengthen the U.S. extended deterrence. Along with close Korea-U.S. coordination, we need to speed up Korea, U.S., Japan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to counter increasing North Korean nuclear threat. 북핵과 관련돼서 레이건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한 겁니다. 절대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다라며 북핵과 관련된 엄중한 경고를 영어로 밝힌 겁니다. 자, 봉영식 박사님, 레이건 대통령의 이 발언은 상당히 유명한 발언이잖아요. 윤 대통령은 어떤 의미로 이걸 인용했을까요? 이제 북한은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여기서 대상이 북한이지만 또 윤석열 대통령의 심중에는 중국도 러시아도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해서는 안 된다.
국제 규범을 지켜야 된다.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사실 굉장히 보수주의 강경 우파였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지사에서 대선에 출마했을 때 소련에게 통하는 것은 힘이다. 결국은 힘의 우위를 갖춰야지 평화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진보 진영에서 두려워하는 핵무기 감축도 소련하고 제대로 협상하고 할 수 있다 했는데 그 당시로는 전쟁광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레이건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 3차 핵전쟁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레이건 대통령이 계속해서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미국의 힘, 스타워즈까지도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때. 그러고 나니까 경제난에 시달렸던 소련에서는 고르바초프 정권이 들어오면서 결국에는 핵무기를 감축해서 그런 재정을 절약해야만 소련 경제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고르바초프 정부와는 이제 레이건 행정부와 실질적인 핵 감축 형상에 들어갔죠. 그래서 여러 가지 성공적인 협상이 있었고 그 다음으로 이제 레이건 대통령이 유명하게 한 얘기가 뭐냐면 비록 소련을 악의 제국이라고 불렀지만 고르바초프 소련 정부가 미국과의 핵 무기 감축 협상을 제안하니까 협상을 한다, 신뢰한다. 하지만 verification, 검증도 해야 된다. 이런 유명한 예를 얘기했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북한에는 원칙상으로 대한다. 우리는 힘의 우위를 계속 유지해서 북한이 아무리 핵무기를 개발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하겠지만 대화의 문도 항상 열려 있다. 우리는 검증을 하겠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의 대북 핵 억제 정책은 저 혹시 백화점이나 지하철에서 에스컬레이터 잘못하신 적 있습니까? 잘못한 적 있죠. 네, 그러면 막 열심히 올라가도 점점 멀어지지 않습니까? 한미가 북한에 대해서 하는 건 그겁니다. 아무리 북한이 열심히 핵무기를 개발하고 미사일을 개발하려고 해도 우리가 핵 확장 억제 능력과 미사일 방어 능력을 점점 더 강화하면은 북한은 원하는 목표지점에 점점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소용없다. 핵무기 내려놔라.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윤석열 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와 힘을 합쳐서 북한에 대해서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한 것이다. 라는 전문가의 분석도 함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메시지도 나왔는데요. 그 부분도 들어보겠습니다. The war against Ukraine is a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It is an attempt to unilaterally change the status quo with force. Korea strongly condemns the unprovoked armed attack against Ukraine. Korea will stand in solidarity with the free world. We will actively work to safeguard the freedom of the people of Ukraine and support their efforts in reconstruction. 아까 봉영식 박사께서 하고 싶은 메시지를 윤 대통령이 다 하고 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주셨는데 이 대목도 그 대목 아니겠습니까?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경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러시아에 대한 경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재건과 지원에 대한 메시지. 사실은 뭐 미국 입장에서도 우군으로서 굉장히 좀 높게 평가한 대목이기도 하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이든 행정부가 제일 원하는 것은 한국이 다른 서방 나토 회원국가 미국과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에서 직접 군수 지원하는 데 참여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책은 교전국가에게 대량 살상 무기를 직접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은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150mm 포탄 50만 발을 미국에게 대여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판매를 한 것도 아니고 우크라이나에게 직접 제공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저 연설에서 잘 들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에서 군수 지원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를 수호하는 데 지원을 하겠고 재건을 돕는 데 노력하겠다고 했지 군수 지원 얘기는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만약에 한국에 대해서 개입이다, 이건 적대행위다 한다면은 그것은 선을 넘는 오역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다면 러시아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한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의 정도와 형태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글로벌 중추국가가 되고자 하는 한국은 제일 중요한 것은 눈치 보지 않는 것이고 원칙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 반대하는 것은 그건 북한이 한반도에서 핵 위협하는 데도 적용이 되고
그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그 아세안 국가들 간의 항해 자유에 대해서 이 분규가 일어났을 때 한국이 취하는 것도 그렇고 대만 해협이라든지 우크라이나 사태도 다 적용되는 일관적인 글로벌 기준을 이야기한 상식적인 언급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윤 대통령이 미 국방부 이 펜타곤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 장면 준비되어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앞으로 북한은 다양한 유형의 도발을 통해 한미를 압박하고 동맹의 균열을 꾀하려고 할 것입니다. 만일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미국의 핵 능력을 포함해 한미 동맹과 대한민국 국군의 결연하고 압도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물샐 틈 없이 굳건한 한미 동맹이 미래의 어떤 도전도 극복해서 더욱 튼튼한 안보를 함께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For 7 decades, U.S. and ROK service members have worked shoulder to shoulder, and we honor their service by ensuring that the U.S.-ROK alliance remains a foundation for peace and stability in the Indo-Pacific for decades more. 펜타곤을 찾은 윤 대통령, 미 수뇌부의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미 국방부 청사 펜타곤에 방문을 했고요.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을 접견했는데 이후 군사지휘센터 NMCC에서 미 수뇌부 윤 대통령에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어서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부 DIPPA 외국 대통령 중으로선 최초로 윤 대통령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만큼 한미가 군사적으로도 안보적으로도 굉장히 긴밀한 동맹 관계를 유지하겠다라는 양국 간의 일종의 상징적인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펜타곤을 찾고 있는 모습 지켜보고 계십니다. 사실은 봉영식 교수님, 국방부를 우리로 따지면 외국 정상, 아무리 친한 외국 정상이지만 국방부 안으로 들어와서 그 안에서도 또 핵심 센터에서 군 수뇌부가 일종의 어떤 브리핑을 하고 지휘센터까지 들어오게 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 간에. 그만큼 이제 정상 간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신뢰가 아니다. 동맹국 간의 신뢰를 증명한 그런 사례라고 보겠습니다. 예. 이것을 이제 군사 용어로선 상호 운영성을 도모한다는 것인데 그만큼 한미연합세의 슬로건이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환영사에서 언급했죠. 한국과 미국은 같이 간다, 같이 갑시다. 그것을 행동으로 잘 보여준 사례라고 보이고 그런 얘기를 어제 들었습니다. 방송에 나왔는데 민주당 측에서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얻은 것은 확실한데 우리가 얻은 게 무엇인지 잘 보이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국민 입장에서는 속이 부글부글 끓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영업 합성 노래하는데 그것을 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편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마음이 편하지 않은 사람은 이 진보 지지 세력보다도 한국의 핵무장을 이번에 확실히 하고자 했던 안보 보수주의 분들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얻은 게 무엇이냐? 핵 잠수함 도입밖에 없지 않는가? 안타까우시면은 기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이 핵을 가져야 된다. 미국이 그것을 지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1년만 기다리십시오. 내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고 지금 공화당의 가장 유력한 후보자가 전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도널드 대통령은 무엇이든지 협상과 거래가 가능한 지도자입니다. 돈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2024년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한국이 원하고 얼마든지 그런 대가를 지불할 의향이 있다면 핵무기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한국에게 가장 좋은 선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회는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방금 요게 전형적인 미국식 조크입니다. 이거를 진지하게 듣고 아니 저 봉 박사가 트럼프를 지지하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전형적인 트럼프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미국식 조크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모든 것은 거래라는 것을 확실히 했기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재직 당시에 구소련과 합의했던 중거리 핵미사일 금지 조약에서 미국이 탈퇴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가능하다면 미국의 전술핵을 전진 배치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한국이 요청한 게 아니라 미국이 그 아이디어를 먼저 얘기했기 때문에 한국이 원한다면 그리고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재선이 된다면 한국이 원한다면
미국과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라든지 한국의 핵 무장을 미국이 허용하는 것을 정부 차원에서 논의할 기회가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분명히 대통령이 된 이후에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워싱턴 선언의 주요한 의제 중 하나 합의물은 바로 이제 핵 우산의 논의기구를 양국이 함께 새로 신설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첫 번째 실천으로 한 조간신문은 오늘 분석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전략 핵 잠수함이 한반도의 수준에 전개된다는 소식을 오늘 동아일보가 면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 대목인데 워싱턴 선언, 미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정례화. 영상 관계자는 미국의 전략 핵 잠수함이 당장 몇 주 내에 전개된다. 어떤 유사 상황이 발생해도 즉각 핵 보복이 가능하다라며 유사시에 부산 작전 기지 등에 전격 기항할 예정이다라고 했습니다. 김병민 최고위원님, 예. 그러니까 이런 대목이 바로바로 실행이 돼서 우리 국민들에게 눈에 보여준다는 건데 예. 미국의 핵 전략 잠수함이라고 한다면 핵무기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게 사실은 굉장한 핵 억지력을 발휘하는 거고 김정은 입장에서는 어쩌면 아니 북한이 갖고 있는 김정은 입장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핵무기보다 미국의 저 전략 잠수함 핵무기가 더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어떤 일종의 어떤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는 전략 무기 아니겠습니까? 좀 전에 봉 박사님이 얘기해줬던 그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비유가 제일 적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북한은 자꾸 핵과 미사일에 대해 고도화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고도화를 하고 있는 당시 그 순간보다 훨씬 더 강력한 확장 억지를 대한민국과 미국이 북한의 대상으로 보여주게 된다면 북한이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어제 나왔던 연설문에서도 이 자유에 관한 동맹과 함께 행동하는 동맹을 얘기합니다. 말로서만 우리가 문서로 갖고 있는 지난달의 한미 동맹이 아니라 북한이 핵과 미사일에 대한 위협으로 대한민국이 아닌 ICBM을 실어서 미국을 폭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위협을 했을 때 예. 과연 우리의 동맹 국가인 미국은 대한민국을 튼튼하게 방어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걱정과 우려에서부터 사실 핵무장 얘기부터 많은 일들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아예 서면으로 이러한 일들에 대한 핵 협의 그룹을 아예 우리가 신설하겠다 이야기를 한 바 있고 북한의 이 핵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 억제에 대해서 강력한 억지 능력을 이제 앞으로 핵 전력들을 대한민국에 상시 순환 배치하는 등 북한이 아주 만약 이 핵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북한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강력한 행동의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성과가 역사적으로 기록될 정도의 수준으로 저는 나타날 거라 생각합니다. 예. 자,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돼서 윤석열 대통령의 의회 영어 연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이야기 전해드리죠. 두 번째 이야기의 주제를 공개하겠습니다. 윤, 회심의 항고. 보통 한 소절 부탁을 받으면 한 소절만 하는데 대통령은 뭐 거의 일절에 가까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평소에도 즐겨 부르는 팝송이라는 대목이겠죠. 일단 국빈 만찬 자리에 양국의 뭐 무수히 빛나는 별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안젤리나 졸리도 왔고 박찬호도 왔다고 해요. 영상 보시죠. 오늘은 한미 동맹이라는 이 네잎 클로버가 지난 70년의 영광을 넘어 새로운 뿌리를 뻗어나가는 역사적인 날로 기억되기 바랍니다. 우리의 강철 같은 동맹을 위하여 To our partnership, to our people, to possibilities, into the futur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ill create together. May we do it together for another 170 years. 안젤리나 졸리, 뭐 박찬호, 한국 최초의 메이저 리거죠. 코리안 특급 박찬호 선수와 아내
등등도 국빈 만찬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국내 재계 총수들도 함께 참석을 했고요. 윤 대통령이 무엇보다 이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즉석에서 아메리칸 파이 팝송을 좋아한다라고 들었는데 한 소절 부탁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떻게 했을까요? Well, we wanted to hear you sing it. 노래는 제가 수십 년이라 가지고. 한미 동맹의 든든한 후원자이고 주주이신 여러분께서 원하시면 한 소절만. 근데 이게 기억이 잘 날지 모르겠습니다. A long, long time ago, I can still remember how that music used to make me smile. And now I knew if I had my chains that I could make those people dance and maybe they'd be happy for a while. Something touched me deep inside the day the music died. 만찬장에 있는 내빈들이 뭐 거의 환호를 했고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지금 깜짝 놀라는 반응도 흥미롭게 보고 있는데 돈 맥클린의 아메리칸 파이인데 봉영식 박사님 이 노래 잘 아시죠? 이거 어떤 노래인가요, 이거? 예, 저도 오늘 여기 채널A에서 분장을 잘해주셔서 좀 젊어 보인다는 연식이 있습니다. 저도 저 노래를 좋아해가지고 이 종로 청계천에서 예. LP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원판은 못 사고 그 당시 라이센스라고 불리는 LP를 사서 열심히 들었던 노래인데 돈 맥클레인 그 앞에 윤석열 대통령이 부른 소절에서는 옛날에 음악을 불러가지고 사람들이 웃고 그랬는데 마지막엔 오늘날 음악이 죽었다. 오늘 개탄하는 노래입니다. 그 왜 음악이 죽었다 했냐면 나 같은 사람은 진짜 노래를 부르는데 요즘 세대는 롤링스톤즈 같은 로큰롤을 들어가지고 다 엉망이 됐다. 오늘날 뮤직 다이 음악이 죽어버렸다. 이런 굉장히 그 페이소스가 있는 그 날카로운 가사가 있는 노래라서 굉장히 유행이 있었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노래 부르시는 모습을 보면은 한두 번 해보신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노래방 가봐서 아는데 한 곡 하시죠, 한 수절만 하시죠. 그러면 되게 빼지 않습니까? 노래 좀 가사가 기억이 잘 안 나고 그러고 하죠. 그리고 한 수절만 하고 끝까지 하려고 그러죠. 사람들 기다리는데. 그리고 마이크 잡는 이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손가락을 피리에 놓듯이 한 걸 보면은 처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돈 맥클린 아메리칸 파이를 대통령이 실제로 좋아한다라고 아까 대기실에서도 김병민 최고위원이 그랬는데 왜냐면 김 최고위원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긴 대선 기간 내내 24시간 후보 대통령을 밀착 수행했었잖아요. 자주 듣는 팝송입니까? 제가 대통령의 애창곡 한 10개 정도는 알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그 중에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건 그 김희겸 대변인이 얘기했던 그 노래 동백아가씨. 동백아가씨는 없다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얘기 들으면 스타일이 다르지 않습니까? 동백아가씨랑 아메리칸 파이는 너무 다르죠. 일단은 아메리칸 파이가 알려지게 됐던 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냐 마냐 막 그런 얘기가 있을 때 페이스북에 글 하나 올렸어요. 그 대통령에 대한 소개에서 아메리칸 파이를 좋아한다. 돈 맥클린이.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저는 사실 저희 세대는 익숙한 노래가 아니거든요. 근데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제 같이 다니면 저녁에 밥도 먹고 또 집에도 가고 하면 같이 요즘은 휴대전화로 이 유튜브 틀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같이 밥 먹다가 좋아하는 노래 있으면 제가 유튜브로 검색해서 틀어드리고 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그때 이 돈 맥클린의 아메리칸 파이를 직접 부르는 거 옆에서 봤는데 잘 부르더라고요. 근데 저희한테 익숙한 노래가 아니라 국민들께는 오히려 빈센트 같은 노래가 굉장히 익숙한 노래일 텐데 그때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 돈 맥클린의 아메리칸 파이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미국의 70년대 때 이 노래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과거 60년대의 과거에 대한 나름대로 역사적 좀 결별을 선언하게 되는 그 시대 정신을 담고 있는 노래다라고 하는 얘기들까지 곁들여 주더라고요. 미국 사람들 정서에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이 돈 맥클린의 아메리칸 파이다. 과거 이제 60년대, 70년대를 살아왔던 미국 그 당시 시대에 대한 배경을 담고 있는 노래라 이런 노래를 가지고 약간 정서적 교류에 대한 나름대로 고민들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실질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장내에서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빵 터지지 않았습니까? 왜냐면 바이든 대통령도 옛날 사람.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안타깝게도 아들이 사망을 했는데 그렇죠. 그 사망한 아들이 좋아했던 노래라고도 합니다. 아, 그런 히스토리가 그래서 있습니까? 그때 이 돈 맥클린의 아메리칸 파이를 부르면서 우리 아들은 이 소절을 이렇게 바꿔 부르기도 했는데 라는 얘기들까지 있어서 동맹 간의 관계 속에서 뭐 누구는 야 여기 가서 뭐 노래를 부르냐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 이게 그냥 간단한 노래가 아니군요. 이 그럼. 노래 하나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미국 사회 전반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이만큼 갖고 있다는 우리 동맹에 대한 얘기를 전해준 하나의 얘기도 한 것 같아서 아마 저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미국 사회에서도 대한민국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감정들을 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 그럼 이게 그냥 단순히 학창 시절에 대통령이 즐겨 부르던 18번 차원에서 부른 게 아니라 많은 의미를 좀 함유하고 있는 노래일 텐데 특히나 저는 그냥 단순히 이 돈 맥클린이라는 60, 70년대의 어떤 미국의 전성기를 추억하는 향수가 담긴 곡 아메리칸 파이를 불렀던 게 아닌가 싶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사망한 아들이 즐겨 불렀던 노래를 또 바이든 대통령이 당시에 아들을 잃은 애통함을 이 노래로 또 표현하기도 했었던 그런 노래였습니까? 굉장한 히스토리네요. 그래서 이제 그 실무진에서 준비를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저렇게 예, 공감을 정말, 한 거죠. 공감을 한 거군요. 많이 들었던 노래니까요. 사실 바이든 대통령은 그 가슴에 아들을 장남을 묻었죠. 보 바이든 그 검사 출신이고 전쟁 영웅이고 그래서 자기를 따라서 정치인 지도자가 되길 바랬는데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가족사가 있는데 대통령에 당선되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결과에 승복을 안 해서 지연이 됐을 때 델라웨어 집에 있었죠. 그래서 그 성당에서 미사를 드렸을 때 대선에 승리하고 그 성당에 바로 그 아들 보 바이든의 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서 그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만감이 교차했을 것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죠. 이번 순방에서 가장 성공한 것은 진정성을 확인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 원비어 그 부모랑 그 김건희 여사가 만난 것도 굉장히 좋았다고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미국을 방문했을 때 그 원비어 사망에 대해서 안타까운 이야기를 한국 대통령으로 표시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원비어 군의 사망을 애도하고 나는 평생 인권 변호사로 활동을 했는데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그 다음에는 아무래도 북한에 대해서 유연한 대응을 하다 보니까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일본에서 납치자 가족들의 정기 모임 12월 회의에 참가해서 원비어 아버지와 아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일본 측에서는 원비어 아버지에게 우리 같이 연대를 해서 북한 인권을 규탄하자 했는데 저도 놀라고 일본 관리도 놀란 게 뭐냐면 아내와 상의하겠다고 유보적인 태도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면 원비어도 내 아들이지만 나는 살아있는 아들들도 있는데 나와 내 아내가 너무 원비어만 위하는 활동을 하면은 아이들이 소외감을 느낀다. 죽은 자식도 중요하고 살아있는 자식도 중요하기 때문에 나와 내 아내는 좀 조절을 해서 원비어를 제대로 추모하고 그 가족이 편한 방식으로 북한 인권 유린을 규탄하겠다 했거든요. 그래서 인권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같이 애도하고 위로를 해준 그런 제스처가 이번 순방 기간 동안에 원비어 가족들에게 만들어졌다는 것은 아주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방금 언급하신 대목도 오늘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가 오토 원비어 군 북한에 억류됐다가 사망을 했죠. 이 오토 원비어의 부모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고마움을 표현했다고 해요. 내 아들을 기억한 이 대한민국 영부인에 대해서 정상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어떤 감사의 표현이죠. 감동을 받고 이게 위로가 된 거예요. 김광삼 변호사님,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 했었다고 하는데 당시에 오토 원비어 군의 이 부모님이 근데 면담이 좀 불발됐었다고요? 일정상 이유가 있어서 만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거절이죠. 그러면 그게 진짜 일정상 때문에 거절한 겁니까? 혹시 아니면 이 북한에게 있어서 오토 원비어가 북한에게 굉장히 불리하고 북한에게 좀 난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의도적으로 좀 피했던 겁니까? 오토 원비어 사건은 이제 북한의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아킬레스건 아닙니까? 아킬레스건이다. 아킬레스건이죠. 미국에서 엄청난 분노가 있었고 또 세계적으로 많은 지탄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제 종전선언, 그리고 이제 대북과 관련된 이제 평화 프로세스 이런 거에 굉장히 치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토원별을 만났을 때 어떤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 암초가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문재인 정부 내내 뭐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말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만 올인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남북 연락사무소 이제 폭파라고 그게 결론이 났어요. 그런데 이번에 국빈 방문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대북 프로세스의 반면, 그러니까 학습 효과가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떤 비핵화를, 대화를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핵 확장 억지력은 힘의 균형, 특히 비대칭적인 어떤 전략 무기에 있어서 그와 같은 것을 갖추지 않으면 결국 북한을 제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고요. 우리 아까 이제 돈 맥클린의 노래도 듣고 했는데 이 국빈 방문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서 뭐 투자 유치하고 대통령끼리 만나고 대외 외교,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런 얘기만 하면서 결과를 나올 줄 알았는데 굉장히 드라마처럼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상상하지 못했던 뭐 저런 부분이 나오니까 국빈 방문을 보는 모습이 뭐 굉장히 재밌고. 이전에 뭐 야당에서는 대외 외교와 관련해서 참사는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이번에는 뭐 그런 얘기 하기에는 좀 머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그런데 문재인 정부 이야기도 나왔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현 정부의 이 외교 정책과 정상회담 등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현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입장을 내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고 이례적인 일인데 문 전 대통령은 어떤 입장일까요? 한반도 비핵화 위해서 중러와도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 상황을 안정시키려는 노력보단 서로를 자극하고 적대시하며 불신과 반목이 깊어졌다라고 현 정부를 비판을 했습니다. 얼마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은 5년간의 성과가 다 증발된 것 같다라며 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었죠. 그에 대한 연장선 같은데 서재현 전 부대변인,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렇게 한미 외교하고 북한에 대해서 한미가 강경하게 비판하는 게 좀 불편하신가요? 그러니까 비판한 건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전직 대통령으로서 나를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균형 외교를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과 러시아뿐만 아니라 우방국일 수도 있고 적대국일 수도 있고 영원할 수는 없다. 단지 이제 국익을 위해서 서로 이제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방점은 안보, 특히 이제 전직 대통령과 차별화된 안보 정책을 이어가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적대시하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실질적으로 경제 봉쇄 개념으로 나와서 지금 수출 비중도 사실은 중국이 우리나라가 한 30%인데 한 15%까지 빠지고 중국에서 우리가 흑자를 유지하는데 그런 부분이 적자로 돌아서면서 그런 안보도 있고 경제도 있고 그래서 비판한 것이 아니고 이제 계속 중국과 러시아가 인근에 있는 것도 넘어서 글로벌적으로 균형 외교, 그냥 균형에 좀 방점을 짓고 저는 회사에서도 그렇지만 CEO가 바뀌면 전직 CEO의 정책을 반대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경영도 사실은 이런 건 이해할 수는 있지만 잘하는 지점 그리고 평화로 가는 길에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걸 또 보완해서 조금 이게 협력하고 보완해서 이런 좀 지혜로운 길을 가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온 행사는 4.27 판문점 선언 5주년 기념식 자리인데 문 전 대통령이 이렇게 입장을 냈어요.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경쟁하듯 서로를 자극하고 적대시하며 불신과 반목이 더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며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을 우회적으로 강도 높게 비판을 한 거고 그 행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맡았던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더 세게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핵 발언은 섬뜩하다 라며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자 여당 입장에선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김기현 대표는 어떤 대꾸를 했을까요? 한미동맹의 퀀텀 점퍼가 이루어진 이때 트집 잡기에만 혈안이 된 민주당의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는 하지 못했던
대한민국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이 못마땅하기라도 한 듯 사사건건 비난에만 열을 올리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민주당 정권은 가짜 평화시효에 불과한 종전선언에만 집착하면서 집권 5년 내내 굴종적 대북관을 일삼고 실체도 없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고집하면서 북한 눈치 보기에 바빴습니다. 자, 김병민 최고위원은 어떠십니까? 일단 4.27 판문점 선언 5주년 어제였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윤석열 정부로 바뀌고 나서 4.27 판문점 선언이 휴지 조각이 된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있었던 시기에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다는 국제사회 약속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른바 핵을 통고대로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를 향한 미사일 도발과 위협을 서슴지 않고 쏟아낸 것은 이미 대한민국 국민뿐 아니라 역사가 다 평가하고 증명한 일이라고 봅니다. 이런 일들 속에서 북한이 왜 그토록 국제사회를 향해서 저렇게 못나게 굴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탄도미사일 발사하면 유엔 안보리에서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한 제재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내용들을 하지 않고 있는 일들이 북한의 위협과 도발을 키우고 있는 일들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단호한 메시지가 우선돼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전직 대통령을 떠나서 현재 있는 민주당에 있는 여러 정치인들이 이른바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내기 위해 국빈 방문 등 해외 순방에 나가면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이니까 좀 잘 됐으면 좋겠다, 힘껏 응원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근데 뭔가 폭망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인디언식 기우제 지내듯이 인디언식 기우제라는 건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 지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된 성과가 아니라 뭔가 실수나 트집 잡을 것만 생각하는 야당의 모습이 비추는 게 아닌가 싶은데, 가장 대표적인 게 양이원영 의원이죠. 넷플릭스가 우리 대한민국에 투자하겠다 그랬는데 아니 왜 대한민국 대통령이 가서 넷플릭스에 투자하냐, 되도 않는 얘기했다가 글 지우고, 여기에 대한 반성도 없습니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야당, 제1야당이 지도부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 화동과 같이 호응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무슨 정말 확대. 입에 담기도 어려운 얘기들을 쏟아내고 있으니 이런 일들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민주당 내에서부터 나오고 있다 생각하는데요. 일단 대통령이 과거 정부부터 현재 정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의 해외 순방 성과들에 대해서 좀 한 목소리로 국익 중심으로 정치권이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여야 두 분의 의견도 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봉규식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뭐 전직 대통령으로서 노선이 다르면 불편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남도 아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검찰총장으로 발탁한 분인데 좀 원래 다른 정권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자제하는 게 지금까지 관례였는데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뭐 그 육감이라는 영화 식센스에 나온 게 있죠. 그 죽은 영혼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그러는데, 저는 이 자리에 나와서 그 두 분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정당인이 아닌 게 참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그 대통령이 나가서 한쪽에서는 국격 뿜뿜이다, 한쪽에서는 그냥 걱정스럽다 하고, 이번에도 그런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 보니까, 하지만 이제 모든 얘기를 두루두루 들어야지 국가 지도자로서 제대로 임무 수행을 하겠죠. 확실한 거는 있습니다. 이번에 기대했던 것만큼 그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는 실패한 그런 국빈 방문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은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원칙적이고 강력한 그 확장 억제 대응을 하는 것은 찬성하시지만, 과연 이제 북한이 이렇게까지 도발을 하는데 우리 괜찮나, 이러다가 우발적인 무력 충돌이 일어나면 지금 내 아들이 군대 가 있는데 어떻게 하는가, 내 기업 사정은 괜찮아지는가, 이러다가 서울에 폭탄 떨어지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지금 불안한 시나리오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얼마나 잠재워 줄 수 있고 국민을 안심시켜 줄 수 있는 결과를 가지고 돌아온 미국 순방이었나는 좀 더 깊이 엄격하게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윤석열식의 대북 정책에 대한 국민의 장기적이고 확실한 지지를 얻어내는 데 필요한 과정이 아닌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전문가와 함께한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심도 깊은 분석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내 소식도 살펴보죠. 여야 돈봉투 수렁. 검찰이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검찰 입장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 압수수색 영장 기재 혐의 내용 어느 정도 사실관계를 확정했다라고 자신감을 비쳤습니다. 수수자도 하나씩 확인했다라는 입장을 냈어요. 압수수색 영장 기재 혐의 9,400만 원 살포가 적시됐죠. 강내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 윤관석, 이성만 의원 소환 조사 필요성도 언급이 됐습니다. 검찰은 자신 있다라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만 탈당한 것이 불충분하다라는 지도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특히나 연루자들, 이성만, 윤관석 의원 등등에 대한 추가 조치를 당 지도부가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는데요. 이성만 의원 본인은 과연 어떤 입장일까요? 들어보시죠. 송영길 대표님 탈당한 이후에 좀 추가 조치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당과 협의를 해봐야죠. 또 당의 신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그런 걸 충분히 논의해서. 송영길 전 대표는 지금 들어오셨는데 그거 전달하면 안 되지. 내가 피의자인데 같은 연루자하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절난 대화를 안 하고 있어요. 연락이 온 적도 없나요? 아이 그럼요. 연락이 온 적도 없고 한 적도 없습니다. 국면 전환용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좀 입장을 발표하셨는데 혹시 뭐 전환이 있으신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니겠냐. 녹취록에 의원들의 해당 의원들의 육성이 고스란히 다 공개가 됐는데도 역시 의도된 기획수사다라는 입장은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 다만 완전 소설이다라는 일각의 비판과는 조금 달라진 듯 보이기도 합니다. 뭐 어쨌든 본인을 향해서 피의자다라고 이야기한 이성만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셨습니다. 일단 김관선 변호사님,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네. 검찰은 굉장히 좀 자치질서하는 분위기예요. 아까 입장을 보니까 중앙지검 입장 보니까 영장에 기재된 혐의를 어느 정도 다 입증해냈다. 자, 요 정도 대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면 뭐 수사 단계에서 어느 정도 뭐 증거를 확보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수사해본 그렇죠. 입장에서. 일단 뭐 자신감을 내비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됐으면 예. 뭐 아직 뭐라고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예. 근데 어느 정도의 이제 사실관계로 확정이 됐다 이런 얘기는 뭐 상당 부분 수사에 진척이 있었고 향후에 있어서 뭐 수사하는데 별 장애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가장 궁금했던 게 누가 받았나라는 거잖아요. 근데 수수자도 하나씩 확인된다라는 말도 어느 정도 다 특정이 됐다 이거겠죠? 제가 볼 때는 이제 특정하는 데는 좀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일단 이제 녹취록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자금을 조성한 경위, 그다음에 이제 돈을 전달하는 전달자, 이 돈을 받는 수수자, 그다음에 이제 송영길 전 대표의 어떤 지시, 뭐 권유, 보고받았느냐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단 녹취록 자체가 수사에 굉장히 원동력이 되고 있다. 저렇게 녹취록이 자세하면서도 뭔가 그게 거짓이 있다고 볼 수 없는 내용이 나오는데 검찰의 수사를 잘 못한다고 한다면 검찰은 수사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 관여된 사람 중에서 일부는 예. 수사에 협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특히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뭐 협조를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거기에도 좀 논란이 있는데 지금 뭐 관련된 뭐 본인이 얘기하고 지인이 적었다는 또 노트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얘기가 전체적으로 나온 거 보면 이정근 전 부총장이 상당 부분 협조를 하고 있다. 그러면 녹취록의 가장 중심은 이정근 사무부총장이잖아요. 그런 이제 수사가 상당히 진행됐다 볼 수 있는데 좀 아까 우리가 이성만 의원의 인터뷰를 봤잖아요. 예. 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수그러졌어요. 그렇죠. 네, 전에는 마치 기획수사고 뭐 그런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아, 내가 피의자 아니냐 이제 이걸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니 뭐 검찰의 어떤 기획수사 얘기하니까 뭐 그거 뭐 상당히 불분명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기의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이걸 내가 여기서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아니라고 했다가 나중에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성만 의원의 어떤 조심스러운 저런 발언을 비춰보면 본인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장유미 변호사님도 저희 모셨습니다. 네. 오랜만에. 장 변호사님, 이성만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탈당 여부에 대해서 당 소속이니까 당 지도부와 협의해야 된다라는 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명계들도 왜 추가 조치 안 하느냐라고 지도부를 향해서 비판하고 있고 급기야
연루됐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들도 지도부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건데 지도부는 왜 이렇게 잠잠하죠? 사실상 민주당 지도부가 취할 수 있는 방안이 뾰족한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다만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 그 결론을 우리가 주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종전까지 민주당 입장은 어쨌든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을 상당히 많이 드러내왔거든요. 그렇죠. 그 결이 좀 다른 측면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사실 내부 비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의혹이 지금 짚어주신 대로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추가 의혹도 이른바 이정근 노트라는 것도 굉장히 상세하게 보도가 되고 있어요. 이정근 노트.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당 지도부가 검찰 수사만 보고 기다리는 것이 과연 맞느냐라는 목소리가 분명히 있죠. 선제적으로 조치할 수도 있습니다. 당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물론 강제 수사권이 없고 당사자들에게 이재명 대표가 전화했을 때 부인으로 답변했다라고는 하지만 관련자가 여러 명이기 때문에 제보를 받을 수도 있고요. 뭔가를 아는 사람들과 관련해서 이 단서를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냥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를 보겠다라는 태도는 조금 수세적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관련된 여론조사도 실시가 됐습니다. 여론조사 한 대목 보겠습니다.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현역 의원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여론조사입니다. 국회의원직을 사퇴해라 49.9, 출당 제명 조치하라 24.8, 공개 사과하라 17.2. 압도적인 요 여론조사상의 여론은 지금 뭐라도 좀 해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처럼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건데 서재현 부대변인님 어떻게 보십니까? 왜 지도부는 그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요? 가만히 있는 건 아니고요. 말씀하셨지만 이제 대개 상황이라든지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뭐 선조치 후 정리인데 이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녹취록에 연루된 의원 이름 언급 자체 그리고 본인들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있고 그리고 그 강제 수사가 될 수 없는 현실적 상황에서 이걸 자칫 선조치한다는 것은 검찰에 비해서 우리가 다른 결론이 있을 때 뜻하지 않던 오해가 있기 때문에요. 지금은 검찰 수사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이제 선제적 조치로 나갈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국민 여론이 전 당연한 겁니다. 연루가 된다면 이제 국회의원 사퇴가 아니고 감옥에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녹취록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100% 범죄는 아니거든요. 더 큰 범죄가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어 그 포섭을 하려고 뭐 300만 원 이렇게 주려고 했는데 한 의원이 나는 300만 원 이런 거 필요 없다가 아니라 300만 원이 뭐야 3천만 원도 아니고 이거 가져가 이렇게 했으면 녹취록에서는 의도치 않게 어떤 의원은 3천만 원을 가지고 오래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취지와 의도는 전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검찰의 수사의 속도라든지 신속성을 보고 판단해서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증거가 나오면 진상조사를 넘어서 개별 의원에 대한 출당 조치가 자진 탈당도 있을 수 있고 이제 조사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단계별로 간다고 좀 국민들께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단계별로 조치를 취할 건데 현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지켜보고 있다라고 수정하겠습니다. 예. 네. 아무것도 안 하고 지켜보고 있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스스로 밝혔듯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과 또 상황이 되지 못한다라고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또 입장을 어제 밝혔어요. 거듭되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물타기를 하려는 건 아니냐라는 발언도 있었죠. 자,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연아 의원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우리 박순자 의원 수사는 어떻게 돼갑니까? 김연아 전 의원에 대해서 제기된 비리 의혹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하도록 지금 당무감사위에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박순자 전 의원은 이미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강제 탈당 조치가 됐습니다. 이제 다시 묻겠습니다. 이재명은. 자, 서재현 부대변인. 네. 아니 저쪽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김연아는 박순자는 저쪽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않냐라는 이른바 물타기 되묻기를 했는데 바로 국민의힘에서 당 차원의 강한 당무감사 박순자 의원은 강제 탈당 조치 바로 취했어요. 저쪽에선. 그렇죠. 다시 되물었어요. 이재명은. 유상범 대변인이 이제 주어 생략했는데 주어를 넣었어. 이재명.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고 일본이다 무릎 꿇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오역을 하신 분이
주어를 이번에 넣어서 이재명을 했는데 저는 주어를 이번에 본인이 생략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굳이 이것을 본인이 잘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박순자 의원이나 김연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명백하게 불법성이 있어서 지금은 탈당도 되고 김연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전 사무국장이 인터뷰를 한 걸 보면 회비를 걷어서 사무실 운영을 했다는 겁니다. 김연아 의원 또 200만 원 잘 받았다는 건데 사실은 이게 지구당이라는 게 원외위원장은 사무실 운영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걸 회비로 걷었다는 것 자체도 그 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들이 자꾸 지구당 부활해달라는 것이거든요. 합법적인 돈을 후원회를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당무감사위원회도 해서 잘하고 있거든요. 그에 비해서 이재명은 안 하고 본인이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정쟁이 아니라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김연아 혹시 박순자 언급을 안 하면 그러면 여당 입장에서는 그 조치를 하진 않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각자 어떤 수사의 진행 속도라든지 검증의 확인, 증거의 확인 이게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박순자, 김연아 경우와 민주당의 돈봉투 의혹의 경우는 다르다라는 말로 들리는데 김병민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있었던 상황들 좀 말씀드리면 당무감사위원장이 선임이 됐고 어제 최고위에서 당무감사위원들까지 의결이 됐습니다. 의결이 되고 나서 비공개 최고위원회 때 얘기를 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저와 같은 행동들을 보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게 된다면 당의 윤리위원회, 그러니까 민주당은 윤리심판원이 될 겁니다. 여긴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곳이고요. 의혹이 있으면 그 의혹에 대한 조사와 판단하는 곳이 저희는 당무감사위원회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기적인 시도당에 대한 감사도 하지만 이런 비위 의혹이 있게 된다면 조속하게 감사를 해서 거기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윤리위원회로 넘기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니 김연아 전 의원 건에 대해서 본인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조속한 진상조사를 당대표가 직접 지시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박순자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물었지만 이미 비위 형태로 인해서 구속이 돼 있고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강제 탈당 조치를 시킨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민주당의 돈봉투 사건 때문에 이런 일들이 국민들께 전달이 됐는데 누가 뭐래도 녹취록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사람은 윤관석 전 사무총장입니다. 예. 이정근 부총장과의 대화 녹취가 고스란히 드러나서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할까 말까가 나왔잖아요. 더 변명이 어지없이 윤관석 의원은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가 민주당이 나와줘야 되는데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는 의원 회관을 돌면서 돈봉투를 뿌린 듯한 육성까지 나왔죠. 예, 근데 그런 아무런 조치가 없지 않습니까? 한 단계 더 나가서 이 문제의 중심, 이미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의 형이 선고된 이정근 전 부총장도 아직 당직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민주당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정당인가? 국민들이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지경이니 최종적으로 돈봉투가 건넸다고 하는 여러 의혹들의 의원들까지 막 얘기들이 전달되고 있는 건데 민주당이 이 돈봉투 문제를 직접 처리할 의지가 아예 없구나라고 비춰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이 국민들이 정치권을 바라보는 완전 불신의 늪에 빠져 있는 현재를 좀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조치를 먼저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양당의 조치가 대비된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 민주당 지도부 일각에서는 그 건과 이 건은 좀 다르다라는 항변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민주당 내에서 지도부를 향한 강한 불만의 의견들이 좀 표출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장미 변호사님, 네. 어찌됐든 뭐 비슷한 의혹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돈봉투 의혹과 뭐 김연아 의혹건, 뭐 당사자들은 다 양쪽 다 네. 의혹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데 한 당은 강한 이 당무감사 자체 조사에 어쨌든 당 대표의 권한으로 지금 들어갔는데 이재명 대표가 저쪽도 안 하고 있지 않냐라는 취지로 했는데 좀 무색해졌긴 했어요, 보니까. 좀 수사 상황을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박순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구속 기소가 됐고요. 영장이 발부됐다는 건 이 범죄의 상당성이 소명이 됐다라는 겁니다. 당에서 손을 안 쓸 도리가 없었던 사안이 있고요. 김연아 의원에 대해서 되물은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를 굉장히 부적절한 거 아니냐. 물론 그런 해석이 있을 수 있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의 대표로서 사과했던 사안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김연아 전 의원의 의혹은 상당히 비난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부 폭로자에 의해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구체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당협위원장으로서 공천을 대가로 돈을 수수했다라는 의혹이 골자입니다. 상당히 부적절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물론 민주당 내에서 전당대회를 치를 때 내부자들끼리 이른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자리 잡은 불법에 대해서 뿌리 뽑자라는 건데 물론 그 부분도 불법이죠. 정당법 위반이지만 사실 비난 가능성으로 치면 김연아 전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도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뭐 민주당이 선제적이지 않다라는 부분
지금 여러 명이 연루돼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부인하고 있습니다. 녹취가 있는 상황이고 검찰도 또 청구한 영장이 기각까지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켜볼 필요가 좀 있는 부분, 현실적인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검찰의 수사 상황만 놓고 보면 김연아 의원은 아직 경찰 단계고 검찰로 송치 여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돈봉투 의혹 같은 경우에는 아예 검찰에서 또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기소 직전이기 때문에 수사 단계로 보면 좀 더 다르지 않을까. 오히려 더 지금 돈봉투 의혹이 더 위중하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측도 조간신문에 있긴 합니다. 검사 출신의 김만선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의 돈봉투하고 김연아 전 의원의 돈봉투는 이 차원이 같은 거예요. 이거 완전 차원이 틀린 거죠. 김연아 의원의 전 돈봉투는 사실은 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경찰 조사가 나와봐야 알죠. 그런데 이것은 개인적인 뭐 비리냐 아니냐 문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송영길 전 대표는 전당대, 그것도 제1당인 민주당 전당대에서 불거진 문제고 지금 민주당과 관련된 사람이 뭐 90명, 70명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차원이 전혀 틀린 거예요. 그러면 사실 대표로서 정말 곤혹스러운 질문이라면 대답을 안 하든지 아니면 전에 사과했잖아요. 우리가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자고 했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답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엉뚱깽뚱하게 가다가 뭐 김연아는요, 박순자는요. 아니 박순자는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나가지고 지금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대권 후보였던 사람이고 제1당 대표로서 굉장히 가벼운 그런 행동이다 봐요. 그래서 물론 뭐 그렇게 한 것이 뭐 한두 번이 아니었긴 하지만 이 사건에 있던 엄중함, 그다음에 본인은 사과했지 않습니까? 검찰 결과 지켜보자고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저런 태도를 보면 그것은 마지못해 한 것이고 어떠한 진정한 내심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이번엔 서재현 전 부대변인.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켜보고 있다는 게 사건을 가볍게 여겨서 불신하고 검찰 수사도 다 부정하면서 지켜보는 게 아니고요. 그 한 2주 전에 돌아가 보면 송영길 당대표 프랑스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걸 극복 귀국시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진 탈당했지만 탈당 조치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일단은 도의적 책임을 지게 한 것이고 그리고 수사를 계속 받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검찰의 추가적인 조사가 나오면 당연히 선제적인 조치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국민의힘은 지금 박순자, 김연아 그리고 하영재 의원의 계속 개인 일탈이라고 하는데 개인 일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를 안 하면 모르는 겁니다. 공천이라는 것 자체가 7천만 원, 5천만 원을 주고 한다는 게 그러면 개인 의원이 당협위원장이 공천 헌금을 받으면 공천으로 이어지는 그런 구조라면 그러면 공천을 받고 그럼 당대표에게 혹은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이 헌금을 납부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치를 준비하는 우리 후배 같은 정치인들에게는 이렇게 공정하고 깨끗한 정치 문화를 만들어 달라는 거 하나 하고 언론이나 검찰에서도 수사를 좀 형평성 있게 왜 국민의힘은 저렇게 7천만 원, 5천만 원 공천 헌금을 받았는데 개인 일탈로 치부하면서도 송영길 당대표 건도 있고 물론 여러 가지 있으면 이것은 전체 민주당의 전체 범죄 조직으로 만들려고 하고 더 수사, 별건 계속해서 수사가 깊이 들어가냐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예, 김병민 최고위원님. 하영재 의원 건을 말씀 주셨으니까 이게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 도덕적으로 단호하게 문제 있으면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부체포특권 내려놓자고 다 서명까지 하는데 여기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에서 가결이 됐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은요라고 다시 한번 되묻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일 것이고요. 송영길 전 대표 탈당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도덕적 책임 다진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송영길 전 대표 탈당하고 나서 대변인 누구 선임하려고 그랬죠? 민주당이 김의겸 의원에게 대변인을 선임하려고 도와주려고 얘기했다는 그런 지점들을 돌아보고 그 뒤에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이 나서서 무력이 없는 정치인 큰 그릇 얘기하는 걸 보면 과연 진정성 있게 탈당하고 정리한 것인가.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송영길 전 대표 혼자 탈당하고 나머지 윤관석 의원, 이정근 사무총장 등 조치가 없다는 점들을 비춰봤을 때 민주당이 진정성 있게 행동했다라고 보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여야의 의견 공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입니다.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패스트트랙 올라탄 쌍특검 그리고 민영배 복당 후 폭풍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55클럽 특검과 또 김 여사 의혹과 관련된 쌍특검이 패스트트랙으로 가결됐습니다.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신속처리 안건 지정 동의의 건은 총 득표수 183표 중 가 183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신속처리 안건 지정 동의의 건은 총 득표수 183표 중 가 182표 부 1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쌍특검 패스트트랙 가결이 된 건데 이렇게 되면은 김병민 최고위원님 예. 패스트트랙 이제 올라타는 건데 언제까지예요? 이 패스트트랙 기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본회의까지 올라가기에 수기 기간들이 조정돼 있는데 이르면 이제 연내 정도의 이 최종적인 안건에 대한 처리 절차들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있을 때 이 특검 법안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국빈 방문으로 해외 순방에 나가 있는 대통령과 대통령 부부인데 꼭 이런 시기에 맞춰서 이 특검 법안 패스트트랙에 처리하는 것들을 통과시켜야 되는 것이 맞았겠느냐라고 하는 비판의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제 이제 이 특검법뿐 아니라 굉장히 많은 법안들을 민주당 무더기로 처리 통과시킨 게 있는데 사회적 갈등들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중간에 조정 역할하는 게 국회의 모습인데 다수 의석의 힘만 가지고 모든 것들을 밀어붙이게 된다면 여전히 갈등이 존재해 있는 부분들 누가 과연 이러한 갈등들을 처리하게 되는 최종적인 보루로 남게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생긴다고 봅니다. 쌍특검법뿐만 아니라 이제 간호법 그리고 의료법 개정안도 통과를 시켰죠. 여당은 항의하면서 퇴장을 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함께 이제 통과를 시킨 건데 여야의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입법 폭주다라고 비판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민생 법안 처리다라고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과 의료법은 우리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고 다른 것도 아닌 국민을 위한 민생 법안 처리를 미룰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정치적인 목적으로 정략적으로 지금 입법 폭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다음 수단들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무소속 민영배 의원을 민주당 지도부는 복당시켰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오물을 뒤집어 쓴 느낌이다라며 강력한 비판도 나오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 가운데 이 강경파 의원들은 잘한 조치다라는 옹호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단 민영배 의원 본인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불이 났어요. 소방차 가야 되는데 빨간불이에요.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가야 되지 않아요? 가령 어린아이가 도로에 나와가지고 차에 치일 상황이 생겼다. 그러면 저쪽 건너편에 있는데 파란불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빨간불이어도 달려가서 구조하는 게 먼저죠. 서지현 부대변인, 어쨌든 빨간불에 갔다. 그러니까 신호 위반은 했는데 신호 위반은 했어요. 신호 위반은 했는데 불난 상황이다. 아니면 뭐 위급한 상황이다. 구조 상황이다라고 이제 비유를 한 거죠? 그쪽 이제 저 취지를 좀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정치인들이 탈당하는 것은 개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훌륭하신 분들도 탈당하시는 이유가 공천 탈락을 하거나 어떤 주요 당직에서 배제됐을 때 그렇게 해서 이제 탈당하는 개인적 목표인데 민영배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에 4월 20일 경우에 이제 검찰 수사 기소를 좀 줄일 때 그게 사실 민주당의 당론이거든요. 그런데 당론인데 저희가 이제 양양자 의원이 당연히 이렇게 찬성할 줄 알았는데 그 부분은 또 저희는 유능하지 못한 거에 비판을 받아야 되는데 양양자 의원은 그에 대해서 이게 반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여야 합의를 하려고 하는 찰나에 민영배 의원이 어떻게 보면 이제 탈당을 하면서 그거를 법적인 우회 전략을 통해서 이렇게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타이밍 자체 말씀하셨지만 타이밍 자체가 이게 너무나 이게 계속 중요하지 않다고 하다 보니 1년 동안 계속 끈 부분이 있다.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에서 뜻하지 않게 저희는 그 법안 자체의 유효성을 봤는데 그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하다 보니까 이게 민영배 의원의 복당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처음에는 당론에서 즉 민영배 의원은
그런 어떤 정의감도 있지만 당을 위해서 희생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와서 개인의 어떤 개인적 목적에 의해서 탈당하고 꼼수 복당한다. 이런 비판에 있어서는 본인은 말씀드렸지만 비유로 빨간불이라도 그 절차가 중요하지만 생명을 지키기 위해 즉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민영배 복당을 두고 강한 비판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민영배 의원 복당시켜야 된다라고 요구했던 일종의 강경파에서는 더 일찍 복당시켰어야 됐다라고 환영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들한테 사과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잖아요. 그럼 쟤네들 또 이런 거 또 나중에 하겠네. 그럼 나중에 우리가 언젠가는 이 수업료를 내야 됩니다. 청구서 날라와요 국민들한테. 사과라 그러면 사과하면 되는 거죠. 까짓 건 뭐 그럼 어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예. 민주당에서 필요한 가장 전투력이 있는 의원 한 분이 다시 복당했다. 저는 여기에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김병민 최고위원님. 네. 민영배 의원 얘기가 그러지 않습니까? 불이 났으면 소방차가 지나가야 되는데 신호등을 지켜야 되냐. 근데 그 불이 안 났는데 불이 났다고 불이야 얘기하는 양치기 소년들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검수완박 법안 처리가 그렇게 급하고 다급한 일이었습니까? 그리고 그토록 검찰 조직에 대한 수사권을 박탈해야 될 정도로 위중한 상황이었습니까? 여야 간의 협의를 통해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이른바 정권이 바뀌면 거부권 처리할 수 있으니까 거부권 처리하기 전까지 무리해서 처리하려고 했던 모습들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가짜로 불이 난 것처럼 불이야 얘기하고 나서 자기들 마음대로 신호 위반하고 규칙 다 어기면서 정치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의 법치라고 하는 이름이 무엇이 필요할지 사람들이 묻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민영배 의원을 비롯한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의 모습을 보면서 정치와 법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켜야 할 그 기준들에 대해서 우리는 지켜보게 되는데 이런 방식이면 대한민국 국회의원님들이 만든 법을 어느 누가 따르려고 하겠습니까? 잘못된 일이 있으면 잘못했다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끝까지 저런 방식으로 밀어붙이게 된다면 결국 민주당이 갖고 있는 도덕성의 한계만 고스란히 국민들께 보여주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비판이 일자 강력파 측에서 이게 뭘 사과할 일이냐라는 반격도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야당이 갈리고 있는 건데 이상민 의원은 오물을 뒤집어 쓴 느낌이라고 했고 이동학 전 청년 최고위원은 중단된 당 혁신 국민이 지켜본다. 최악의 타이밍의 복당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재정 의원은 민영배 복당은 오히려 늦었다. 지도부가 더 일찍 결단했어야 했다. 정치인으로서 어려운 결정, 민영배 개인이 아니라 당이 책임지는 게 맞다라며 옹호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또 비명계 이원욱 의원은요.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책임 있는 태도라는 설명도 붙였는데 무엇에 대한 책임이냐. 민주당이랑 또 상식을 갖고 정치해야 된다. 쪼그라든 민주당 이제 그만하자라는 비판을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내기도 했습니다. 장민 변호사님, 네. 민주당 내부에서 또 이 민영배 의원 복당을 두고 시끄럽군요. 예, 사실 의견도 일치하지 않는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는 박수 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심판 자체 그 심리를 할 때 이른바 꼼수 탈당이라고 법적 평가를 내렸습니다. 민주당에서 아니라고 그랬죠. 민영배 의원도 본인이 탈당한 거는 사실 꼼수가 아니라고 국회 회의석상에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말이 맞았다는 걸 입증했다는 부분은 사실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국회 선진화법으로 안건조정 소위에서 무소속 의원에게 어떤 캐스팅 보트를 줘서 수기를 거치도록 한 부분 여야 합의로 이뤄낸 겁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그 제도를 몰각시키지 말았어야 됩니다. 심리 과정 중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다툼이 있을 때는 이런 주장 해볼 수 있죠. 왜냐하면 심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결론이 난 상황에서는 최소한 이런 여러 정치적인 이슈가 있어서 뭔가 주의가 좀 흐트러져 있을 때 은근슬쩍 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 겸허히 수용하고 이 당 원내대표가 이야기했듯이 당원과 또 당원뿐만 아니라 국민들께 적극적인 양해, 나아가선 사과를 하는 게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사자도 지도부도 사과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불이 난 상황인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반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당에서는 특히 교육위에서 이렇게 성명을 냈습니다. 애들 교육에 안 좋다. 들어보시죠. 반칙과 꼼수, 편법을 서슴없이 저지르며 반성하기는커녕 정당화한 민 의원은 교육위원으로서 명백한 재척 사유에 해당합니다. 민 의원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그것이 반칙이든 불법이든
가리지 않고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잘못된 사례를 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아이들 교육에 큰 해를 끼치게 됩니다. 민영배 의원이 상임위가 또 교육위이고 또 이철규 의원이 이제 교육위이니까 할 수 있는 발언 같은 애들 교육에 해에 끼친다. 어떤 취지일까요? 김광삼 변호사님. 일단 꼼수 탈당, 유장 탈당. 그게 국회법 위반 아니에요? 국회법 법을 위반한 사람이 교육위원회에 들어가가지고 교육을 운운하면 그게 사실은 받아들일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애들 교육이 안 좋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민영배 의원의 탈당,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복당 관련해서 의견이 둘로 나누잖아요. 친명과 비명이 극명하게 갈라져요. 친명 쪽은 늦었다고 얘기를 해요. 이재정 의원이 대표주자잖아요. 이재정 의원이 7인 후에 멤버거든요. 친명계 전형적인. 그리고 나머지는 또 비명계는 또 아니다. 반성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검소완박이 왜 그렇게 신속하게 이루어졌는지, 왜 그렇게 막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이루어졌는지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이재명 방탄하기 위해서 검소완박이 이루어졌구나. 이걸 우리가 이제 간접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죠. 근데 민영배 의원 뭐 유장 탈당했다고 언론이고 다 얘기하고 있는데 뭐 적반하장으로 내가 유장 탈당했냐고 막 억지 쓰면서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더 아마 국민의 분노를 더 일으켰다고 생각하고요. 또 방금 우리가 인터뷰에서 봤잖아요. 뭐 소방차 얘기하고 있고 뭐 구조 얘기하는데 뭐 응급차로 따지면 응급차에 응급 환자가 없는 곳은 그 유장 응급차 아니에요? 그리고 유장 응급차가 응급 환자 없이 뭐 신호 위반하고 막 돌아다니는 거나 저는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좀 반성해야죠. 진정한 사과 좀 해야죠. 복당했으면 자기 목적 달성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과정에 대해서 내가 정말 잘못했다. 그렇지만 그때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 정도까지는 받아줄 수 있죠. 근데 자꾸 소방차 운운하면서 본인이 자신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합리화하려는 그런 모습이 참 꼴불견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서재현. 네, 근데 사실은 그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지만 법안 취지를 신속하게 해야 되는 것은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요. 이재명 당대표 수사를 막기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또 막아지지도 않잖아요. 지금 돌아보면 그때 이제 정권이 이제 이렇게 바뀌고 나서 검찰 대규모로 반해를 하고 검찰 수장이 또 대통령이 되다 보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유능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우리의 자책이 있는 것이 저 검찰 수사 축소법은 임기 전,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초기에 했어야 되는 것이고 1년 전에도 해야 되는데 그게 딜레이 되면서 정권이 뺏기면서 이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되지 않냐.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시기에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해서 했으면 됐을 텐데 이걸 합의하다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게 무슨 합의냐 해서 그 잉크도 마르기 전에 또 이게 안 된다고 이렇게 파기를 하다 보니까 민영배 의원이 실질적으로 이제 탈당을 하고 그렇게 했다. 그래서 꼼수에 지금은 또 법무부 장관이신 한동훈 장관이 또 꼼수에 꼼수를 더해서 이런 부분은 그냥 누구 잘못을 떠나서 이 부분은 민주당도 부족하고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또 그에 반해서 그거를 또 꼼수로 하는 것도 저는 좀 좋은 방향은 아니다 보는 겁니다. 예. 뭐 제가 아이들 둘 키우고 있지만 아이들한테 늘 이렇게 합니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수한 이후에 그걸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진정한 성숙한 자세다. 애들이 보고 있습니다. 유익조 광고 보고 돌아오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50분에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